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위협 분석 및 대응 강좌를 맡게 된 수호아이오의 이장입니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를 프로그램 분석 및 합성으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해치랩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에서 보안 엔지니어로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지갑 분석을 수행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계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인 수호아이오의 시큐리티 리드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는 이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 종류와 사례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예시 코드를 보면서 직접 취약점을 진단하는 과정과 수정하는 걸 실습으로 진행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블록체인 보안 위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암호학적 해시를 통해서 연결된 기록의 리스트들, 기록이라고 하면 블록이죠. 블록의 리스트를 담은 탈중앙화 거래 기록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이 언제 생성됐는지, 그리고 블록에 담겨 있는 것들이 주로 거래 데이터들, 그 거래 데이터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에 있는 네이티브 에셋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어떤 자산의 이동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이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 블록이랑 연결되기 위해서 이전 블록을 암호학적 해시를 통해서 변조되지 않았음을 등의 정보를 담아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거래 기록부들을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 참여자 각자 이 블록체인 원장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 블록이 새로 추가됐을 때 이전 블록 해시와 정확하게 맞는지, 또 각자의 거래들이 이전 거래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자산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를 모두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었을 때 뭔가 오류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산이 변조되어서 A라는 사람이 10원밖에 없는데 20원을 쓰려고 했다든가, 뭔가 부정행위가 발생을 한다면 이에 대한 도전도 해서 뭔가 밸리데이터, 검증자, 누군가가 이 올바르지 않은 블록을 삽입하려 했다라고 아무나 챌린지를 할 수 있고, 이 챌린지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제 어떤 모종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상호 견제가 이루어져서 보안성, 안전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주로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 암호화폐 붐이 오고 하면서 인기가 커졌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 상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탑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저장해가지고 뭔가 토큰을 만든다던가 좀 더 복잡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활용이 증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서비스들은 사용자 영역이 있고 서비스 서버 영역까지만 존재하는 반면에,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서비스 로직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레이어가 존재하는 건데, 이제 크게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노드와 지갑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마스크라든가 팬텀 월렛 같은 사용자 지갑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비스 서버 영역에서도 이제 프론트엔드, 그냥 단순히 서버와 웹 서비스를 보여주는 서버와 백엔드를 이제 내부 비즈니스 로직을 부여하는 백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RPC 노드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RPC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RPC가 리모트 프로시저럴 컬의 줄임말인데, 그냥 일종의 블록체인과 소통하기 위한 API 노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대부분 RPC 노드를 이용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API 노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갑 관리 백엔드 혹은 서비스 지갑이 존재하는데, 이 서비스 지갑이 만약에 완전히 이제 관리 권한이 따로 필요 없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구태여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를 위한 지갑이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됐든 다른 대출 서비스가 됐든 주요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겠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지갑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 지갑을, 서비스 지갑 혹은 관리자 지갑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사용자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응을 하기 위한 서비스 지갑과 그 지갑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백엔드가 존재해야 되고, 이 백엔드는 뭐 RPC 노드랑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 영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이제 스마트웨어 컨트랙트 코드가 있고, 이제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행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요. 뭐, 요 정도가 에센셜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뭐, 오프체인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몇몇 가지 뭐, 추가적인 백엔드 서버가 붙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자 영역과 서비스 서버 영역에서 기성 시스템과 굉장히 거의 동일한 요소들을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적 위협을 모두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SS라든가 DDoS라든가 BGP 하이제킹, 뭐 서버 익스플로이트, 공급망 공격 같은 모든 기성 시스템들이 가졌던 보안 위협들을 모두 블록체인 서비스들도 일반적인 보안 위협으로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요소로 예를 들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X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어떤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데 뭐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뭔가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했을 때 사용자가 뭔가 악성 행위를 하는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다른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크레덴셜, 어떤 로그인 정보 같은 걸 쿠키나 로그인 정보를 탈취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뭔가 피싱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시킨다던가, 이런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악성행위를 하는 취약점을 이제 XSS 보안 이제 공격이라고 하고요. 디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나 이런 북한 같은 경우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서버에다가 대량의 트래픽을 이제 마구 이메일 요청을 마구마구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정지시키는 대규모 여러 이제 좀비 서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서버의 작동을 정지시킨 거나 서비스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걸 디도스 공격이라 하고, BGP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이제 DNS 같은 거, 이제 DNS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게 되면 IP로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서버 위치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로 포함이 되는데, 요거를 국제적으로 할 때 이 중계를 해주는 프로토콜로서 BG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아무래도 보안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나 프로파게이션, 이제 전파를 했을 때 오염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이 어떤 중요한 URL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이제 가짜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서버 위치로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뭔가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페이지로, 실제 가고자 하는 위치와 다른 위치로 접근을 하도록 이제 우회를 시켜서 뭔가 악성 행위를 하는 공격을 BGP 하이제킹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자체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개발자들이 이제 서비스 로직, 뭐 반복되는 기능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페이지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서버끼리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재구현을 할 필요가 없어서 라이브러리 코드라고 해서 이제 외부의 오픈소스 코드 같은 것들,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아서 공개해 놓은 코드들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이런 라이브러리 코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신뢰받을 만한 라이브러리 코드 같은 데에다가 악성 코드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 이제 어떤 코드가 들어왔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쁜 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제 개발자가 의심 없이 이러한 라이브러리 코드를 갖다 썼을 때 어떤 악성 행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격을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러한 공격들은 실제로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공격하는데 많이 쓰였던 게, 이제 BGP 하이제킹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잘 알만한 거라고 하면은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카카오 계열사에서 인크러스트에서 만들었던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에 BGP 하이제킹을 당해서 이제 주요한 지갑 주소라던가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한 API들이 담겨 있는 JS 파일의 위치를 BGP 하이제킹을 통해서 갈아치우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이제 잘못된 컨트랙트와 소통을 함을 통해서 뭔가 자산적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요.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사례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서비스 로직,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들이 사용자 영역이나 서비스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성 서비스는 서비스 영역에 뭐 서버가 털리면 이제 관련한 로직들이 모두 파괴되는 반면에 대부분 블록체인 영역에와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서비스 로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성적인 보안 위협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산이 유출이 되기보다는 사용자가 악성 컨트랙트나 뭔가 악성적인 지갑과 소통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자산 유출을 유도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보안 위협 사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공격 위협 사례인 레저 커넥트 킷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경에 이제 웹페이지에서 블록체인 지갑 연동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레저 커넥트 킷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레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월렛 같은 이제 USB로 꽂으면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보안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웹페이지에 블록체인 지갑을 연동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이 레저 커넥트 킷의 공급망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저에 퇴사한 직원의 이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서비스의 업데이트 키를 어떻게 모종의 방법으로 탈취를 했고요. 그래서 요 아래 코드를 보시면은 뭔가 정상적인, 여기 66번에서 73번까지는 정상적인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같이 생겼는데, 마지막 74번 라인을 보시면은 뭔가 대단히 헥스로 된, 그 16진수로 된 뭔가 알 수 없는 복잡한 코드가 있는데, 이게 가짜 지갑 탈취용 가짜 창을 띄우는 악성 코드를 이제 난독화, 사람 읽기 어려운 형태로 해서 삽입을 해놓고요. 요거를 이제 업데이트 키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규 업데이트인 것처럼 배포를 했고, 이제 개발자들이 그거를 업데이트 알람을 받아서 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페이지에 이제 악성 코드가 삽입된 코드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삽입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어떤 정상적인 제품에 모달을 띄우도록 지갑을 연동하려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가짜 모달, 여기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처럼 가짜 모달이 뜨고요.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또 하나의 또 다른 화면이 있는데, 이 두 화면 덮어 씌운 거죠. 뒤에가 진짜고 위에는 가짜 지갑 연동인데, 이 가짜 지갑 연동 모달에 눌러서 지갑을 연동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떤 사용자 지갑에 있는 자산을 대신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어프루브에 대한 승인 요청에 대한 트랜잭션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 트랜잭션을 뭐 일반적으로 지갑 연동할 때 뭔가 이 서비스에 대한 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던가 이 서비스에 로그인했다는 서명 같은 걸 하는 라이프 사이클, 그런 어떤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들이 이제 의심 없이 그걸 확인해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공격자가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모두 받아와서 사용자의 주요 자산을 모두 탈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당 공격을 통해서 공격자는 약 60만 달러 규모의 가상 자산을 탈취하게 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급망 공격 같은 경우는 이런 배포하고 있는 공급자의 보안 알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올바른 인증키로 서명이 된 건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위협 외에도 블록체인 서비스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냥 크게 두 개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제 프라이빗 키 리킷이고,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면은 지갑 키가, 그 지갑에 이제 프라이빗 키가 유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지갑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 키가 유출당하게 되면 뭔가 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관리를 하는 지갑이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지갑 중에 핫월렛 같이 자산을 직접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당해서 뭔가 자산을 빼내는 쪽으로 익스플로이트이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 쪽에 서비스 자산들이 존재하고 이런 직접적인 요소들이 모두 블록체인 쪽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 리키지가 발생을 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자산에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에 털리는 그런 경우가 있냐라고 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관리 키가 탈취당해서 어드민 관리자 키가 탈취당해서 발생한 자산 피해가 31건, 약 24년도에 발생한 한 150건 정도의 약 150건 정도의 해킹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가 관리키 탈취로 발생을 했고요. 규모는 피해 규모는 한 4.4억 달러 규모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빗 키 리키지 같은 경우는 지갑 관리에 대한 키 관리에 대한 영역이고 어떤 관제 영역이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저희는 이제 주로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에 대해 다루기 이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 쉽게 설명을 하면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엔트리 포인트가 존재하고 어떤 펑션 콜이 일어나면서 실행이 되는 건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 일반 유저의 지갑과 같이 어떤 어드레스를 할당받고 이 어드레스로 자산을 보내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어떤 함수의 프로그램의 실행으로서 간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의로서 여기서 발표자를 보시면은 호출이 일어났을 때 지불한 자산의 상태나 보유한 자산의 상태, 입력값에 따른 자산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몽실해둔 코드라고 설명해놨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이제 블록체인 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결국 블록체인 상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코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든요. 그래서 지불한 자산의 상태나 보유한 자산의 상태라고 하면 내가 이더리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지불한 자산 상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도 어떤 지갑 주소, 일반 사용자 지갑과 같이 지갑 주소를 이제 부여받는데 제가 호출을 하려면은 그 지갑으로 어떤 거래를 일으키겠죠. 이 거래를 일으킬 때 제가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이더를 지불할 수도 있고, 이더를 안 지불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지불 여부에 대한 상태 같은 것을 이제 보고 로직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에 그냥 이 호출을 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 거래를 일으킬 때 그냥 단순히 이더 같은 기초자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찢어서 보내는데 이 데이터에 이제 어떤 함수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함수에 입력값이 있겠죠. 입력값들을 넣어 놓으면은 이제 이더를 주고받는 자산 베이스가 있어요. 이더 같은 베이스 자산이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토큰 같은 것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장부 같은 거죠. 컨트랙트 내에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변수의 변화 같은 것을 이제 상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록해둔 값, 예를 들면 그 컨트랙트 안에 A라는 값이 있으면 A라는 값이 변화할 수도 있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명시해둔 코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을 여러 가지 길게 원하는 만큼 길게도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블록체인의 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모두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 같은 경우도 다 프로그램을 다 공유하고 각자 실행해서 자산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 같은 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검증을 수행하는 게 이제 어떤 검증자들에게는 비용 부하, 왜냐면 이걸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니까 전산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무한이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행 검증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검증자들도 검증을 하는데 거의 무한한 시간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수료로서 가스를 지불합니다. 이 가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행됐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사용자는 지불할 때 이제 지불할 수수료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떤 필요한 수수료보다 그들이 제출한 사람이 지정한 가스의 값이 가스 상한보다 이제 그 값이 커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트랜잭션이 실행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블록체인 한번 블록이 확정되는 경우는 그 다음 블록이 바로 생성되면서 이전 블록 해시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과값이 확정되는 경우에 자산의 이동이나 상태의 변화 같은 어떤 결과들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해서 해킹당하는 경우에 이는 직접적인 자산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과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와 실행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EVM 환경,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EVM 환경이 있고, 이 EVM 환경에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들, 예를 들면 솔리디티라던가 바이퍼, 허페 같은 언어도 지원이 되고, 소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리눅스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한 BPF를 확장한 eBPF 기반의 VM을 지원하고 러스트나 C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뭐 솔랭 같은 뭐 어떤 추가적인 변환 환경을 도입한다면 솔리디티로도 솔라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 같은 경우는 무브 VM으로 하는 또 자체적인 VM을 지원하고 있고, 이 VM에서는 무브라는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 어떤 실행 환경과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중에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는 솔리디티입니다. 솔리디티는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때 사용되기 위해 개발된 언어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실행 환경이 호환되는 모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에 사용이 가능한데,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그래서 소위 그래서 EVM 컴페티티브, EVM 호환 가능한 체인들이 대단히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첫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첫 성공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EVM 호환 가능한 서비스 체인들이 대단히 많고, 그런 한번 EVM에서 개발을 해놓으면 여러 EVM 호환 체인들에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 솔리디티가 왜 대표적이냐고 하면은 현재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예치된 자산들 중에 약 86%의 자산이 솔리디티로 만든 서비스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솔리디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단위로 상속을 받거나 할 수 있어서 이제 컨트랙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컨트랙트가 일종의 객체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랑 문법이 굉장히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타입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타입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C++ 같은 타입 랭귀지에서도 이제 일부 영향을 받아서 자바스크립트와 C++ 같은 문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만큼 하드렛,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지원합니다. 하드렛이나 트러플, 파운드리, 가다쉬, 리믹스 같은 툴을 지원하고요. 뭐 리믹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디티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화면 좌측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솔리디티 코드들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솔리디티는 기본적으로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주석으로 SPDX, 뭐 라이선스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고요. 이는 이제 이 코드가 어떤 라이선스를 기리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프라그마 솔리디티라는 키워드를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솔리디티 언어 문법이 버전별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 오면서 컴파일러가 업데이트 되면서 보존법도 버전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버전의 솔리디티 컴파일러와 호환되는 문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0.8.26과 호환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타입으로서는 뭐 unsigned int, 그러니까 부호 없는 정수, 이제 int,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 어드레스, 주소, 불리한 뭐 참거짓값 같은 기본 여러 가지 뭐 스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펑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솔리디티 코드는 컨트랙트 단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컨트랙트와 컨트랙트 이름, 통상적으로 이제 이름 앞글자 대문자로 시작하게 되고, 네, 펑션 같은 경우는 호출의 대상이 됩니다. 호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펑션 add to x, 여기 예시를 보면은 여기 뭐 지금 여기 함수 중에는 네, 상태 변경을 하는 함수가 예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떤 x, 여기 지금 뷰앤표 같은 경우에 x라는 변수가 있는데 함수 호출을 해서 x 값을 변경하는 상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더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여기 예시를 보시면 add to x 같은 경우는 뭐 view라고 되어 있죠. public 옆에 view라고 되어 있는데, 이 view 펑션 같은 경우는 상태 변경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고, 뭐 아래에 add 같은 pure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를 읽지도, view 같은 경우는 상태를 지금 public x에 있는 x 값을 읽어드리죠. add 같은 경우는 상태를 읽지도 쓰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add 같은 경우는 i 더하기 y로 파라미터 값만 활용을 해서 결과를 내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 함수들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 같은 경우는 펑션 키워드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 사이에는 어떤 함수에 들어가야 되는 인풋 파라미터를 명시를 하고 그 옆에 이제 액세서 이제 접근자라고 해서 이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인어냐 뭐 이런 함수가 다른 사용자의 외부 컨트랙트나 사용자에 의해서 접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뷰나 퓨어 같은 이제 상태 변경 여부를 표시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어떤 값을 반환을 하게 될지에 대한 명세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펑션 바디로서 어떤 로직이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트랙트는 대부분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예약 함수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이 컨스트럭터 함수를 호출해서 뭐 파라미터와 함께 시작하면은 컨트랙트와 배포와 동시에 실행되는 함수를 명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allback이나 receive라는 예약 함수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컨트랙트를 실행하되 함수 선택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 선택자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선택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함수 이름과 시그니처, 정확히 함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함수 이름과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문자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해시해서 앞에 4바이트를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함수를 어떤 선택하기 위한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값이 되는데 이 값에 해당하는 함수가 없을 경우에 이제 fallback이라는 예약 함수가 존재하는 그쪽으로 실행이 되고요. 근데 receive는 뭐냐? receive 함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fallback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기초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receive로 가게 되고 만약에 receive가 없으면 fallback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로서는 require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require는 이제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키워드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require에 만약에 걸려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 tx 자체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 실패할 때 이전에 발생시켰던 모든 자산 이동과 상태 변화를 이제 원상복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실행하는 데 드는 모든 가스 수수료는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랙트 오리엔티드라서 컨트랙트끼리 상속이 가능한데 다중 상속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예시 코드의 두 번째를 보시면 컨트랙트 D가 B 또는 B와 C로부터 is B, C인데 이 is 키워드가 상속을 진행하는 키워드고요. 이 여러 가지 그래서 만약에 다중 상속을 받았을 때 부모 함수로서 겹치는 B와 C가 모두 겹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 수는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상속된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오도록 다중 상속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디티 0.8.0 컴파일러까지는 언더플로우와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이거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정수 범위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이제 양의 무한까지겠지만 이제 기기의 한계상 이제 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예를 들면은 위쪽 첫 번째 코드에도 uint 256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호가 없는 정수인데 2의 256승까지 0에서 2의 256승까지 사이의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unsigned int 4라고 하면 2의 4승까지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수인데 만약에 이게 2의 4승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범위보다 넘쳤다고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만약에 0부터인데 0보다 작은 수를 넣게 됐을 때는 이 지정된 값보다 내려갔다 해서 언더플로우 하는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는데 이게 0.8.0 버전까지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0.8.0 버전 이후부터는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시에는 이 EVM 상에서 자동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0.8.0 버전 이후에는 뭐 아주 특정한 키워드를 쓰지 않는 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펑션 셀렉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여기 지금 그 우측에 있는 코드가 펑션 셀렉터의 예제인데요.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아까 트랜스퍼 함수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에 어드레스랑 유니트 256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스트링으로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시를 해서 객학
이라는 알고리즘을 해시를 해서 이제 앞에 4바이트 값을 떼어내면 이제 0xa9, 059, 11이 뭐 이렇게 해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컨트랙트의 주소로 데이터를 보낼 때 맨 앞에 보내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걸 함수 선택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라는 것은 이제 함수의 이제 그 접근자 밑에 어떤 모디파이어라는 것을 넣게 되면은 함수 본체가 실행되기 전에 뭔가 체킹을 하거나 하는 어떤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 좌측에 코드가 예시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modifier only owner 같은 위에 코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msg.sender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 트랜잭션을 이 함수를 직접적으로 호출한 콜을 한 사람이 실제로 뭐 여기 변수 중에 owner라고 하면 owner인 경우에만 통과를 하고 거짓이 된 경우에는 이제 실패를 시키는 require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underscore가 들어있는 그 밑에 언더스코어가 있는데 이 언더스코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함수 몸체를 그 이후에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hange owner 함수를 보시면은 only owner modifier와 valid address modifier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only owner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owner 이제 확인을 하고 valid address로 넘어가서 valid address 이 대상 이 파라미터로 넣은 valid new owner 주소가 0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언더스코어니까 이 change owner 안에 있는 바디인 owner를 바꾸는 코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또 맨 밑에 보시면 디퍼지 펑션에 payable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payable 키워드는 이제 원래는 통상적으로 어떤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이더를 함께 보내는 경우 실패를 하게 되는데 payable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더와 함께 실행이 될 수 있는 이더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베이스 자산을 받아도 함께 실행될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분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별도로 이제 delegate call이라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delegate call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콜과 delegate call이 있는데 그냥 콜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에서 별도의 다른 컨트랙트를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컨트랙트 A에서 컨트랙트 B를 일반적으로 콜을 하게 되면 컨트랙트 B는 별도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뭔가 로즈를 가지고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델리게이트 콜과 일반 콜의 가장 큰 차이는 컨트랙트 A에서 컨트랙트 B로 델리게이트 콜을 하게 됐을 때 A의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면서 컨트랙트 B의 로직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통상적으로 콜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메시지 센더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메시지 센더가 원래는 제가 뭐 컨트랙트 A를 호출한 다음에 A가 B로 호출하게 되면 메시지 센더가 A 안에서는 제 주소가 되고 B 안에서는 컨트랙트 A의 주소가 돼야 되는데 델리게이트 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트랙트 제가 호출한 상태로 그냥 메시지 센더가 제 주소인 상태 그대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인레이 그 저장소 여기 컨트랙트 A를 보면 뭐 유인트 넘 센더 밸류가 있는데 이런 저장 스토리지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트 A의 저장소를 유지한 채로 컨트랙트 B의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B를 델리게이트 콜해서 어떤 num을 바꾸게 되면 요 예제처럼 이제 델리게이트 콜로서 set variable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num이 바뀌고요. num이 바뀌는데 이게 컨트랙트 B의 num이 바뀌는 게 아니고 컨트랙트 A의 num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델리게이트 콜 할 때는 P 호출자, 그러니까 컨트랙트 B의 저장소 구조와 호출자, 즉 컨트랙트 A의 저장소 구조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컨트랙트 A와 B의 구조가 같아야 이제 A의 컨텍스트를 그대로 받아와서 저장소 구조를 그대로 받아와서 A의 저장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저장소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면은 이제 저장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컨트랙트 안에 델리게이트 콜을 할 땐 철저히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코드만 실행을 해야지 사용자에게 임의의 컨트랙트에 대해서 델리게이트 콜을 하게 해주면 이제 저장소 구조를 좀 바꾼다던가 컨텍스트 상에서 뭔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저장소의 위치를 접근을 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장소 구토와 같은 믿을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해 놔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